가면 뒤의 실체를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대화를 할 때 상호 소통이 되는가를 살펴보세요. 나르시시스트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다. 자기 말만 한다. 이상하게 나빠지고 싸움이 된다. 등의 피드백을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이 벗겨질까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이들이 사라지거나 내 곁을 떠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예술심리치료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온 나연심리상담소 나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사이코패스와 달리 나르시시스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혹시 소장님께서도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2025년 12월에 발표된 최신 나르시시즘 연구 결과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윌리엄 초픽 교수팀이 전 세계 53개국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연구에서 한국은 종합 나르시시즘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미국이 16위, 이웃나라 일본이 26위에 비하면 한국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느껴지시죠? 이는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르시시스트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인데요.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친구나 이웃, 직장이나 학교에서 심지어 가족과 친척 중 상당수가 이런 성향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사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에서 다양한 나르시시스트들을 만나왔고 20년 이상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제 주변에는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걸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변 곳곳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사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 사례 중에서 직접 경험해보신 유독 기억에 남는 사례를 하나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유독 기억에 남는 사례라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상담에서 만난 사례 중에 정말 악성 나르시시스트에 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한 사람이 집단의 리더처럼 분위기를 주도해요. 그래서 그 주변을 다 굉장한 그 어두운 에너지로 전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외롭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비단 회사나 커다란 집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그게 내 문제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가장 마음 아프게 저 역시 그랬고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보다 경계를 해야 되는 유형 역시 나르시시스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가장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서 자주 마주치고 정서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치명적인 존재는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의 공통점은요,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전 대상 피질의 기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정서적 공감은 못해도 머리로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을 이용해서 상대를 조종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죠.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의 결정적인 차이는 뇌의 편도체 반응에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는 편도체가 무뎌서 공포나 죄책감 없이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면 나르시시스트는 편도체가 매우 예민합니다. 자신의 우월함에 작은 흠집만 나도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공격적으로 변하는 괴물이 되죠. 나르시시스트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유형이죠. 거만하고 화려하며 매력적인 카리스마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기는 유형입니다. 둘째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보다 훨씬 위험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잘 표가 안 나요. 겸손하고 친절하며 조용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강한 특권의식을 지니고 있죠.
특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주변의 죄책감과 동정심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착취합니다. 그런데 이 두 유형이 전혀 다른 모습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모습이 번갈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 사람 성공하더니 변했다 라는 얘기는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성공하더니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로 변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쉽게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아요. 나르시시스트는 성공하면 바뀝니다. 훨씬 오만해지고 대놓고 특권의식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죠. 이번엔 나르시시스트의 대인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러브바밍과 후버링입니다. 러브바밍은 관계 초반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퍼부어 빠른 시기에 상대의 호감을 얻는 기술인데요. 이 러브바밍 덕분에 급속도로 관계가 진전되거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 결혼에 골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수법인 후버링은 상대가 관계를 끊으려 하면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빨아들이는 기술이죠. 갑자기 눈물로 사과하거나 죽을 것 같다며 위기를 가장해서 여러분의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이는 반성이 아니라 다시 나를 에너지 공급원으로 끌어들이려는 가스라이팅의 연장일 뿐입니다. 주변에 나를 위하는 척하며 서서히 영혼을 말려 죽이는 정서적 폭력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후버링이라는 개념에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건 정말 교묘하다라고 느꼈던 그런 사례가 일상 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후버링에서도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건 남성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눈물이에요. 혹은 공감하는 척 연기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쎄하다, 이질감이 든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아니거든요. 감정을 다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적 공감을 해요. 그래서 관계에서 내가 가장 이야기하기 힘든 과거의 상처 같은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 나르시시스트가 그 부분을 굉장히 잘 공감해주는 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의 가장 힘든 치부를 드러냈을 때도 이 사람은 이만큼 이해를 해줬어.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눈물도 흘리고 굉장히 아이처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버럭 화도 내며 희노애락을 다 표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정도 굉장히 풍부하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 그거를 후버링에서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나르시시스트는 나를 에너지 공급원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좀 더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요, 사람들의 관심과 판사, 인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잘했다라고 추켜 세워줘야 되는데 이들을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이들이 사라지거나 내 곁을 떠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이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이해하신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후버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나르시시스트 처음에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천성이 낙천적인 사람과 나르시시스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단순하게 나누는 습성, 편견부터 버려야 합니다. 이런 흑백 논리로 사람을 보다 보면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심리학 용어인 페르소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란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인 사회적 가면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모, 어느 회사의 직원 등등 성인이 되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정말로 좋은, 멋진 사람, 유능하고 똑똑한 척을 참 잘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조건만으로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면 가면을 잘 쓰는 사람에게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일수록 거짓 페르소나를 잘 씁니다. 오히려 순진하고 착한 분들은 페르소나를 잘 못 쓰기도 해요. 제가 상담에서 만난 수많은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페르소나를 잘 못 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을 쓰는 건 위선자 같아요. 그냥 나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라고요. 그러니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가면인지는 첫인상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찰하셔야 해요. 관계 초반에 보여주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가면 뒤의 실체를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대화를 할 때 상호 소통이 되는가를 살펴보세요. 나르시시스트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다. 자기 말만 한다. 이상하게 나빠지고 싸움이 된다. 등의 피드백을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이 벗겨질까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되었을 때죠. 그들의 요구에 거절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현하면 네가 감히? 라면서 자기애적 분노, 경로를 드러내거나 죄책감을 심으면서 조종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를 낸다. 마치 아이처럼 금방 화냈다가 좋아했다가 도대체 감정을 종잡을 수 없다. 잘 살펴보면 너무 아이 같고 유치하고 미숙하다. 등의 피드백을 많이 듣는 게 결국 좋은 사람과 나르시시스트의 차이는 첫인상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서로 소통하며 나를 존중할 수 있는가에서 나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친절은 나를 이용하기 위한 투자이지만 좋은 사람의 친절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의 러브 바밍에 현혹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잃어가게 돼요. 나의 경계선을 존중해주고 편안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을 우리가 길러야 하겠죠. 유난히 더 선호하는 유형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특히 중장년분들 중에서 나르시시스트 같은 유형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로맨스 스캠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로맨스 스캠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계속 이런 관계를 몇십 년 이상 유지해 오신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유독 선호하는 타겟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한 초민감자, HSP, 공감자, 에코이스트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대의 결핍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는 구원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이 선한 감정을 파고들어 정서적 지배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은 최근 수년간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대개 사회적 체면과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정서적, 경제적 이득을 취합니다. 반면 로맨스 스캠은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을 미끼로 인생을 송두리째 약탈하는 조직적이고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이 로맨스 스캠 범죄자들은요, 나르시시스트의 수법인 러브 바밍을 범죄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SNS를 통해 재력가나 전문가인 척 접근하여 단기간에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갑작스러운 사고나 투자 기회를 핑계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이는 성격 장애의 문제를 넘어선 완전한 범죄 행위죠.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자녀의 독립이나 갱년기 우울증, 이혼이나 사별, 노후 대책 등으로 고민이 많은 시기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파고드는 가짜 다정함이나 매력적인 투자 기회에 쉽게 매료되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꾼들에게 경제적 착취 혹은 이성적 유혹을 통한 육체적 착취 및 가스라이팅의 피해 사례들을 경험했는데요. 정말 이혼이나 법정소송까지 갈 만큼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결론은 나르시시스트는 내 곁에서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정서적 기생자라면 로맨스 스캠은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을 미끼로 인생을 파괴하는 약탈적 범죄입니다. 두 경우 모두 나의 판단이나 공감 능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악의가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화감이나 쎄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법적인 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버티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셔서 소중한 나의 인생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중장년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를 유독 가까이 옆에 오랫동안 뒀던 이유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상담에 오시는 중장년층 분들의 사례는요, 정말 압도적으로 가족 나르시시스트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수십 년간 버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족이 아닌 사회에서 만난 나르시시스트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회에서 만난 나르시시스트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특히 친밀한 관계망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가족 중심주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좀 힘든 사례들이죠. 그럼 배우자보다는 부모 자녀 사이가 좀 많은 편일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가 경우에 배우자나 연인을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이런 어떤 성격장애도 유전자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합쳐지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가 성향이다. 그럼 자녀도 배우자가 성향이면 자녀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대물림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굴레에서 안에 계시는 분은 계속 꾸준히 그 피해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인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끊어낼 수 없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둘이 같이 살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녀를 낳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냉정한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족들,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질문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를 던져볼 수 있을까요? 다른 행동적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권해드리는 아주 강력하고 심플한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화가 났던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방어 기제인 투사와 공감 결여를 단번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났던 일을 말할 때 자기 감정을 설명하거나 그 상황에서 혹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 라고 하는 등의 자기 성찰을 한마디라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대답에는 오직 무엇만 존재할까요? 남 탓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화난 이유가 100% 상대방 때문이라고 굳게 믿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난 건 모두 타인의 무례함이나 무능력 때문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강한 폭언이나 보복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자기애적 경로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화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너무 미숙한 자아의 열등감이 폭발하는 때문이죠. 자기 심리학자 하인즈 코엇이 말하길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에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이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르시시스트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최근에 화났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아주 사소한 일, 식당에서 서빙이 늦었거나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량을 발견했다. 이런 사소한 일인데도 상대를 벌레 취급, 쓰레기 취급하면서 심하게 비하하거나 막 수개월, 수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처럼 격분하면서 보복을 다짐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는 타인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야 할 도구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질문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주변 환경과 타인만 비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도 언젠가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비난의 타겟으로 삼을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겉으로는 교묘하게 자기 반성하는 척하는 나르시시스트도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더 연기를 교묘하게 잘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냐면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가 보통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했고 매력적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애적 공급원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사회적으로 덜 성공했고 스스로 자신감이 더 낮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더 집착을 하기도 하고 더 연기를 해서 교묘하게 내 옆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훨씬 더
이중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분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한테는 좀 통할 만한 구분법, 질문이나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훨씬 오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한테 너무 오랫동안 당했다가 정말 몇 년, 몇십 년 만에 깨닫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독특하다라고만 생각했지 이런 성격 유형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를 최근에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아예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을 텐데요.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좀 일상의 관계별로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나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처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대처법을 3가지 페르소나로 설명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회색돌입니다. 무미건조한 회색 조약돌처럼 그들의 자극에 어떠한 감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는 전략입니다. 둘째는 노란돌입니다. 회색돌처럼 감정은 섞지 않지만 사회적 관계를 위해 최소한의 예의와 비즈니스적 미소를 보이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빨간돌 기법인데요. 나의 경계를 침범할 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며 법적인, 윤리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강력한 대응입니다. 이 3개의 페르소나들을 관계별로 다르게 적응해야 하는데요. 우선 직장 동료나 상사의 경우 가장 추천하는 것은 회색돌과 노란돌 기법입니다. 직장은 성과를 내야 하는 곳이기에 무작정 우리가 무시하면서 일하기는 어렵죠. 업무적인 예의는 갖추되 사적인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질문에는 단답형으로 응대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모든 업무 지시는 기록이나 메일로 남겨서 나중에 가스라이팅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구나 지인 사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회색돌이 되어서 그들의 정서적 먹잇감이 되기를 거부해야 하는데요. 그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거나 자기 자랑을 지나치게 늘어놓을 때 알겠습니다 정도로만 반응하면서 흥미를 떨어뜨리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칭찬하거나 추켜 세우는 반응이 없을 때 그 상대를 견디지 못하고 지루하게 느껴서 스스로 다른 타겟을 찾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가족 구성원의 경우는요. 때로 빨간 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비난이나 착취를 일삼는다면 더 이상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 명확히 경계를 선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스라이팅을 허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한국은 핏줄 가스라이팅이 더 무섭거든요. 가족은 성역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족이라도 필요하다면 물리적 거리는 두는 단절까지도 고려해야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 페르소나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상대와의 관계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이 돌의 색깔을 바꾸면서 대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들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알려주신 기법에 돌이라는 이름이 독특한데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회색돌, 길가에 흔히 보이고 발에 치이는 돌멩이잖아요. 그런데 이 돌은 딱딱하죠. 그리고 회색돌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이 회색돌이라는 상징이 굉장히 우리들한테 비유적으로 쉽게 와닿을 수 있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회색돌, 작은 조약돌을 정말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괴롭힐 때 이 돌을 만져보거나 이거를 보기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만연해 있는 가스라이팅에 대처를 할 때 이 너무 감정적으로 거기 휘말려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잠시 뭔가 다른 이미지를 상상하거나 다른 물건, 물체 같은 거 만지면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거나 감각을 바꾸는 이런 활동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빨간 돌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고 또 가족일 경우에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대처법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강력하니까 아무 때나 쓰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떨 때의 기준을 넘으면은 그때를 빨간돌 기법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일단 빨간 돌은 평소에 회색 돌과 노란 돌을 사용하다가
더 이상 안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와요. 예를 들면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비난하거나 뭔가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회색돌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색돌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것만으로도 대응이 안 될 때, 그럼 최후의 수단으로 정말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혹은 공권력을 내가 부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올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도 각자가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몸과 마음에 너무 심각한 위협이 온다. 라는 판단이 들 때 너무 참지 마시고 강력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소장님께서는 최소한 여기까지 가기 전에는 좀 강력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좀 안타까운 사례가 혹시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에 오신 분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그동안 참으셨어요? 라는 제가 질문을 매번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인내심이 강하고 참을성이 많으셔서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에 노출되는데도 계속 참아내시는 거예요. 계속 대응을 하기보다는 참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에 노출된다면 사실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왠지 모르게 무기력해져요. 이분들이 갑자기 뭐 일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긴 하는데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자기 의심을 하게 돼요. 자기 확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내가 뭔가 삶에서 좀 무기력하다 혹은 자꾸 자기 의심이 생긴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좀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그거에 맞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인 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 같이 생활을 어떻게까지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나르시시스트하고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엮이게 되면요. 힘들다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나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정서적 살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CPTSD라고 부르는데요.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자기 신뢰감,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의 비난에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정도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내가 문제인가? 뭔가 이상한가? 라면서 스스로를 강박적으로 자책하고 검열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들의 심리 조종 안에서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이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나르시시스트 상사하고 엮이면 여러분의 성과는 교묘하게 상사의 공으로 둔갑하면서 실수는 오롯이 여러분의 책임이 됩니다. 김아무개 씨는 다 좋은데 결정적일 때 실수를 하더라는 식으로 은근한 비하를 동료들 앞에서 반복해서 여러분을 고립시킵니다. 결국 매일 아침 출근을 할 때마다 점점 힘들어지거나 원인 모를 소화불량 혹은 공황 증상, 만성 위장염, 두통 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는 상황이 더 비극적인데요. 배우자나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일 경우는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살얼음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힘들었던 일을 좀 털어놓으면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라며 여러분의 감정을 원천봉쇄합니다. 나중에는 그 상대의 눈치만 보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인형처럼 살게 되죠. 실제로 제가 상담에서 만나는 나르시시스트 가족을 둔 피해자들은요. 만성 우울증과 불안, 공황 증상,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데요. 이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뇌의 해마 기능이 위축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나르시시스트와 엮여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건강은 나빠집니다. 그들은 결코 여러분의 희생에 감사할 줄 모르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완전히 소진돼서 쓸모 없어질 때까지 에너지를 빨아들일 거예요.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장님이 상담을 하시면서 나르시시스트 가족과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혹시 신체적인 영향 이런 게 좀 심각하게 오신 분들은 혹시 저희가 사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음의 고통은 먼저 몸이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공황 증상이나 무기력증, 그리고 나중에는 우울과 불안이 심해지면 정신과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심한 경우는 암이 걸리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반드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반드시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렇다면 가까운 가족, 특히 내 자녀 같은 경우는 나르시시스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가족들이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치료로 변화가 가능한 유형인 건가요?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타인이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현대 심리학의 중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문제는요, 성격 문제예요. 나는 완벽해. 문제는 늘 외부에 있다. 이거거든요. 사실 변화의 시작이라 함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이 첫 관문을 넘기가 너무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들에게 나의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과도 같은 공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성격 장애 중에서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 NPD는 치료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더라도 치료사를 조종하려 들거나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상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전문가로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변화의 대상을 상대가 아닌 나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가족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에너지는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그 에너지를 이제는 나의 경계를 세우는 일에 먼저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에 집중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겠죠? 여러분이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셨다면 그들과의 심리적 독립, 정서적 분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변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들의 주변인들 모두가 떠났거나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등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스스로 내 방식이 잘못되었나? 라는 의구심을 품을 때 아주 희박한 확률로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요,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나의 변화에 희망을 거는 편이 훨씬 높은 확률로 빠르게 내 삶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녀가 나르시시스트다라고 하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개입을 해줘야 되고 언제부터 내가 스트레스를 참더라도 언제 이후부터 얘를 독립시키는 걸 보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자녀가 나르시시스틱한 성향이 있다고 하면 그 자녀의 장점을 먼저 발견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 나르시시즘은 아동 청소년기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르시시즘이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점차 그 부분이 완화가 되고 타인하고의 관계를 통해 의사소통하면서 성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은 아동 청소년기에 높았던 나르시시즘이 이렇게 완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충분히 사랑을 주고 자녀의 장점을 발견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의 나르시시즘이 너무 병적으로 가지 않고 그나마 건강한 측면으로 자라나게 돼요. 그러나 내가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이 아이가 병적인 나르시시스트 성향으로 간다.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자녀의 모든 요구에 수용해 주시고 나 때문인가? 라면서 자책감을 가지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노후는 너무 심각하게 위험해집니다. 60대, 70대가 된 나이에도 자녀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재산, 건강, 이 심리적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또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나르시시스틱한 성향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내 책임이 아니다.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어린 자녀가 청소년기에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나르시시스트고 힘들다.
라고 했을 때도 관계를 끊어내는 단호함이 좀 필요할까요? 부모님이니까 쉽게 끊어내기는 어려우기는 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단호하고 냉정인 성격들은 성인이 되면서 분리를 해버립니다. 아니면 학창시절 때부터 아예 기숙사 학교를 가던가 부모하고 분리하는 걸 일찍부터 결정을 내려요. 그런 성격이 정이 많고 따뜻하고 관계지향적인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쉽게 끊어내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성인이 되어서 완전히 끊어내기보다는 거리두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서 지내더라도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시면 돼요.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내가 상처를 최소화하는 거고, 그리고 최대한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립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그러면 잘 분리를 하셔야 되겠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희박한 확률로 나르시시스트가 본인의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직접 이런 나르시시스트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경우는 상담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본인의 성격 문제로 오는 거는 거의 없고요. 어떤 증상이 생겨서 오기는 해요. 예를 들면 가족들이 다 떠났어. 정서적으로 가족들이 나하고 완전히 거리를 두고 이상하다, 병원 가봐라, 상담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럴 때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훌륭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꿋꿋하게 바뀌지 않아요. 끝까지 너가 문제야라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최대한 친절하게 상처받지 않게 안내를 드리면서 조금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의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의 선하고 아름다운 부분, 즉 높은 공감 능력과 책임감,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동안 내가 겪은 혼란과 자기의심은 사실은 나르시시스트의 병리적인 투사가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의 진실된 모습을 마주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분리되어 내 삶을 찾아가고 싶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애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꿈꿨던 그림을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그려갈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버리셔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나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나에게 독이 되는 해로운 관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 과정에서 나의 진심을 나눌 사람이 없거나 혼자 버텨내기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